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세준입니다. 요즘 취업준비생들한테 가장 우려를 혹은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블라인드 채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말씀드린 이유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취업준비생들을 직접 만나보면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 때로는 뭐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건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취업 준비할 때 내가 이 블라인드 채용 시대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스펙보다는 해당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다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요. 이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NCS는 탈스펙은 블라인드 채용. 제가 그렇게 다 이퀄 표시를 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스펙에 그 중심을 두어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무, 그러니까 특히 직무 적합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와 관련돼서 직무 능력 중심을 보고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이고, NCS라는 건 작년까지 많이 들으셨을 텐데 NCS와 블라인드 채용은 같은 것이다. NCS가 없어지고 새로운 거로 뭐 교체가 됐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 기업에서 채용 담당을 해봤는데 특히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여기에 채용 담당자들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보통 100대 1 정도 하죠. 그러면 1000명을 뽑는 기업이다 그러면 10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10만 명을 1차에 약 9만 명에서 9만 5천 명 정도를 일거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과정이죠. 1차에 정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나머지 사람들을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필기시험을 볼 자격을 부여하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정리하기 위한 이 과정이 5일 정도밖에 주어지질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5일 안에 9만 명 정도를 어떻게 정리할까?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계속 고민을 해왔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게다가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떨어졌습니까? 그랬을 때 당신은 점수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몇 등이라 떨어졌다라는 걸 알려줬을 때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내가 이래서 떨어졌구나 하고 수긍을 해야 될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게 뭐였냐면 스펙이었습니다. 스펙은 점수로 만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뭐 학교, 학점 다 이런 거 점수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1차로 서류 전형을 통해서 1차에 정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필기를 보게 하고 또 필기에서 합격한 사람이 면접을 보는 형식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죠. 근데 정부에서는 이 스펙을 보고 대거 탈락시키는 이 서류 전형 과정을 최소화시키거나 없애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재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걸 5가지를 제가 정리해왔거든요. 이 5가지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면서 블라인드 채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많이 묻는 거, 특히 여기 보면 입사 지원서에는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력을 기재하는欄이 없어진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안 써도 되는가? 근데 이거죠.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의 지원서를 보면 정말 아주 간단한 개인정보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출신 지역, 가족관계, 학력 이런 게 뭐냐면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기재를 못하게 하고요. 지원자의 소신과 생각, 의지를 보고 선발한다. 좀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이건 상당히 좀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면접에서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면접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외적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스펙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일을 하는데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기재를 하게 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사진도 안 붙여도 되는데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만든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취업준비생들 이렇게 만나보면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냐면 어떤 친구는 스펙이 딸리는데 외모가 좋아서 합격했다. 혹은 어떤 친구는 스펙이 너무 좋은데 외모가 안 좋아서 탈락했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근데 사실 오해죠. 제가 얼마 전에 성형외과 그 실장님, 상당 실장님을 한번 뵀는데요. 어떤 삼성을 지원하는 그 취업준비생이 와서 삼성형 얼굴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삼성형 얼굴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그 외모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외모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막아보고자,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걸 막아보고자 사진도 지금 못 붙이게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블라인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필기시험과 면접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류 전형이 없어지면 공무원 시험처럼, 공무원 시험 혹시 서류 전형 있나요? 없죠. 공무원 시험처럼 이제 지원만 하면 누구나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좀 비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다 필기를 보게 하려고 그러면 고사장 확보해야 되죠. 아마 전국적으로 학교 막 다 주말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 10만 장의 시험지 인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면접. 면접에서 뭘 보겠어요? 면접관들은 아예 스펙을 모르거든요, 지원자. 그럼 뭘 가지고 하겠어요?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이제는 서류 전형 단계보다 면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은 그럼 이 블라인드 채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사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번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사기업들도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 현대차 그룹이나 SK그룹의 탤런트 전형이나 채용박람회에서 5분간 PR만 하고 합격하면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전형, 이런 것들이 다 스펙을 보는 전형이 아니었죠. 이미 사기업들은 이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도 서류 전형 기준이 상당히 높았었죠. 어떤 공기업은 토익 900점 이상, 그 다음에 성적이 상위 10% 이내, 이런 걸 요구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공기업이 2015년부터 NCS가 도입되면서 2015년에는 약 3,000명 정도, 작년에는 약 10,000명 정도를 블라인드 전형으로 실제 사람을 뽑았었습니다. 공기업이 1년에 약 2만 명 정도를 뽑죠.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8월부터는 아예 공기업은 전부 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공기업까지도 좀 확산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도 전부 다 이걸 확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들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이런 걸 고민해서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력이나 학점의 경우에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노력해서 좋은 스펙을 만든 취업준비생들에게 역차별 아니냐. 사실 지금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많은 취업준비생들의 의견을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금 보고 있어요. 댓글 달리고 뭐 이런 거, 신문기사가 나면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이걸 보고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겁니다. 역차별. 특히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스펙이 취업하는데 가장 좋은 건 줄 알고 스펙만 쌓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스펙만 쌓았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스펙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블라인드 채용이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기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몇 명을 보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그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 그 차이지
뭐 역차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기를 통해서 또 면접을 통해서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한국철도공사에서 올해 상반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고민을 반영을 해서 만든 채용 공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블라인드 채용이 뭔지를 제대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 기존에는 채용 절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에는 위쪽에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서류 전형이 있는데 저 옆에 뭐가 쓰여져 있죠? 6배수. 서류 전형을 통해서 6배수만 남겨놓는 거예요. 합격자의 6배수.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전력이 보통 1,300명을 뽑는데 1,000명이라고 놓을게요. 아까도 제가 했죠. 100대 1이다. 10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필기시험 몇 명이 보죠? 6,000명. 공기업조차도 1차 서류 전형 때 94,000명을 탈락시켰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죠? 뭐 토익, 한국사 자격증, 뭐 학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어 능력 인증 시험 뭐 이런 걸 통해서 점수를 해가지고 다 탈락을 시켰는데 올해 어떻게 됐죠? 저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격자 확인 해놓고 배수 없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는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철도공사의 예를 든 건데 많은 공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격자 확인이라는 거 뭐냐면요, 5가지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19세에서 60세 사이냐, 여기 다 해당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갔다 왔느냐 혹은 면제냐. 세 번째는 공무원 되는데 문제가 없느냐. 공무원 되는데 다 문제 없으실 거요. 뭐 북한을 넘어갔다 오셨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입사가 가능하냐. 그럼 졸업 예정자는 서류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1월에 1일 날 입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학점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입사를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아직도 마지막 학기라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학교가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취업이 되면 교수님들이 수업 들어오지 마, 학점 줄게, 취업해, 축하해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 게 다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뭐냐면 기업마다가 그 제시하고 있는 최소 스펙이 하나 정도는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한국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 토익 점수, 관광공사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만 확인을 해서 있으면 통과, 없으면 탈락. 뭐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곧 채용을 실시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아직도 서류 전형 때 한국사, 컴활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왜 블라인드 채용인데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도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워낙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필기시험 보는 인원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전에 6배수 돼 있는 거 지금 약 15배수 이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 폭을 넓힌 거죠. 그 다음에 인문상경계 같은 경우는 다 100배수 시험을 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요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기시험을 보는데 필기시험에서 2배수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2,000명이 남는 거죠. 그럼 2,000명 중에 1,000명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전에는 공기업이나 이런 데를 치려고 그러면 스펙을 쌓았어야 했습니다. 기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공기업이나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서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준비하는 것조차 고민을 했어야 했어요. 특히 공기업은 필기시험 공부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쳐보자 이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대부분 다 필기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에 보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인턴이 돼서 정규직 채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 가장 잘 반영된 채용 공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필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필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면접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필기를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잘 보셔야 되냐면 이제는 2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한 문제라도 못 풀면 탈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한 문제라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공기업 필기시험 특히 NCS 직업기 총력이라는 걸 보게 되죠. 그죠?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필기시험 문제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공기업 뭐 SRT 이런 데 필기를 보고 온 친구들 보면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실시한 다음에 필기를 보게 했는데 어떤 학력 이상자들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러면 사실 블라인드 채용에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난이도를 좀 계속 낮추는 작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에 비해서 난이도는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엔 좀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문제라도 못 푸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필기를 준비하는데 무슨 얘기냐? 저희 꼰대들은 문제를 내놓고 그래도 많이 틀리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난이도를 높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언어 유추 있죠? 뭐 주제 찾기 이런 거 그 풀게 하는 시간이 20초 요 정도 줍니다. 그리고 수리 문제 한 문제 푸는데 30초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줍니다. 중요한 건 이러다 보니까 알면서 틀린다는 겁니다. 다 아는데 못 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점에 가셔서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 뒤에 정답하고 해설이 있습니다. 근데 정답하고 해설은 정석대로 풀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풀면 20초, 30초를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짜야 돼요. 그래가지고 두뇌를 모아서 우리 꼰대들이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결국은 요령을 찾으셔야 됩니다. 20초, 30초 안에 풀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터디를 통해서 꼭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은 보니까 제가 지금 필기시험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니까 어떻게 했죠? 문제 해결, 수리, 의사소통 저 세 과목을 봤어요. 직무 능력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이제 직업기초 능력을 봤는데 작년까지는 그 NCS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게 10과목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0과목을 다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부터 어떻게 하냐면 저 문제 해결, 수리, 의사소통 예전에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에서 언어 수리 추리에 해당됩니다. 요것만 보는 기업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이 세 과목에다가 전공에 따라서 뭐 이공계 같은 경우는 기술 정보 능력을 더 추가해서 본다든가 그럼 5과목이죠. 인문상경계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 조직이해 능력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과목에서 5과목 요 정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인성,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건 봅니다. 그래서 인성이나 상황 판단 능력 같은 경우는 서점에 가셔서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정답 및 해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황 판단력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그거를 판단을 묻는 건데 이거는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계속해서 지금 치러지고 있죠. 상황 판단력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 문제를 보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든지 이 핵심은 뭔지 아세요? 자, 직장에는 꼰대들이 있습니다. 꼰대 상사들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문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조직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항상 판단을 할 때는 회사 입장이나 상사 입장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판단력에서 점수가 낮게 나와서 탈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 판단력도 준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직업기초력하고 직무수행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직업기초력은 필기로 치루어지고 직무수행 능력은 면접으로 치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필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10과목은 이겁니다. 정부에서 정한 거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기술, 조직이해, 직업윤리. 저게 뭐냐면 상사들이 내 밑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면 이 정도 능력은 다 갖추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기로 보고 면접에서 묻기도 하고, 특히 자기소개서 항목이 대부분 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는 주로 직업기초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에 가시면 직무수행 능력을 이제 평가받으시게 될 거예요. 직무수행 능력은 뭐 졸업유예나 휴학 같은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졸업유예나 휴학할 때 뭘 하죠? 근데 주로 지금까지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졸업유예나 휴학을 했죠.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직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직무 경험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면접 질문이 직무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만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취미가 뭐냐, 도전 정신을 발휘한 걸 해봐라, 뭐 이런 거 위주였다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직무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팀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인사팀에서 당신은 급여 담당을 하게 될 텐데 요거 해보셨어요? 아니면 급여 담당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런 상황 면접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경험 안 해보면 답변 못 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상황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평가자들이 여러분들의 스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데, 저도 지금 공기업 면접관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무슨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주로 추상적으로 쓴 거 있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하는 거에 대해서 압박합니다. 칭찬을 많이 들으셨다고? 누가 하셨어요? 이거 저기 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이렇게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에다가 성과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저는 그 결과 뭐 설문지를 100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면접관들이 실제로 100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죠. 거짓말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묻습니다. 100장 하는데 며칠 걸렸냐, 몇 시간 걸렸냐 하루에, 그 다음에 어디서 했냐, 문항 개수는 몇 개였냐, 20개였는데 주관식은 몇 개였냐, 5개냐, 뭐 이런 것까지 꼬치꼬치 캐 물으면서 거짓말로 쓴 경우는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고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정말 진실만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는 철저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다 탄론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로 쓰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에서는 절대로 스펙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 저 스펙 사항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너무 스펙이 쓰고 싶어. 특히 나는 영어를 막 강조하고 싶어. 내가 700에서 950점으로 올렸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950점으로 올렸다 이렇게 쓰시면 감점 당합니다. 예전엔 이런 게 없었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좀 돌려서 현명하게. 제가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외국인 친구가 아주 어려운 시사 이슈를 놓고 토론을 했는데 내가 그 친구를 설득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학교를 쓰면 안 되겠죠. 나는 어느 대학교. 근데 교묘하게 자기 학교가 있는 동네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주로 학교 근처인 무슨 동에서 자취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그 동아리 중에 학교의 상징이 들어간 뭐 이런 동아리 있죠. 뭐 어떤 학교는 호랑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경험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경험이 되도록 직무 경험이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이 직무와 관련된 능력이 있는지를 뭘로 평가를 하냐? 3가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두 번째가 기술입니다. 세 번째가 태도입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어떻게 되냐면 당신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지식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태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간단히 직업기초 능력 문제 유형을 얼른 보여드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뭐냐면
교과서 문제 유형입니다. 이거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가보시면 교과서가 있습니다. 일반 자료실에 가보시면. 그래서 그런 유형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직무적성검사 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예전에 수리 문제였죠. 그죠? 예전에 그 교재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준비하시던 분들도 공기업 준비하시면 충분히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통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직무 상황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존에 없던 문제 유형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묻거나 약간 응용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모든 거를 다 직무 상황에 넣어서 이렇게 하죠. 당신은 지금 신입사원인데 플랜카드를 붙여야 돼. 그럴 때 꼭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요즘 문제. 상사가 지시를 내서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계산시키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시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NCS가 도입되면서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직무 상황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약하실 거예요. 직무 상황 유형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기출문제도 이런 거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만 1분만 정리를 한다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은 시대의 대세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최소의 스펙만 쌓고 나서는 이제 직무 경험을 쌓아라. 막 스펙 쌓려고 노력하지 말고. 두 번째, 필기시험이 너무나 중요해졌다. 그래서 스펙 쌓고 나서는 필기시험을 열심히 준비해라. 근데 필기시험 중에서도 이런 직무상황 문제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풀어라. 그리고 요령을 찾아서 시간을 줄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 상황을 묻는 면접에 대비해서 그 직무를 한번 직접 체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내용은 괜찮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